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저희는 매일 66세에서 75세에 이르는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최고의 삶의 방식은 3대 7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흰색의 비단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글을 쓰며 한 획 한 획을 정교하게 새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붓을 휘두르며 개성 넘치는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대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66세에서 75세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잘 보살피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며 자아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 어떻게 자신을 더 잘 돌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3대 7 법칙에 있습니다. 첫째, 3부는 소통, 7부는 포용입니다.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는 마음을 평온히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괴팍해지고 고집이 세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할 때 불화가 생기면 가능한 한 대화로 풀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혼자 화를 삭히면 오히려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됩니다. 인생의 환갑을 넘기면 자녀들은 일에 바빠지고 곁에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3분 소통, 7분 포용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따지지 말고 서로의 원칙과 한계를 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인내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큰 그릇이 되어 배우자와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큰 그림을 중시하고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하며 배우자를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툼은 서로의 관계를 해칠 뿐이니 불필요합니다. 둘째, 3부는 즐거움, 7부는 절제입니다. 노년에는 여생을 즐기면서도 절제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친구는 퇴직 후 늦은 밤까지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으며 생활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배달 음식을 즐기며 기름진 음식과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 3년도 안 돼 건강이 망가져 뇌졸중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돌봄이 필요해졌고 자녀들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일찍 자고 일어나며 스스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와 음식을 만들고 식단을 가볍게 유지하며 고칼로리 음식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음료도 마시지 않고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녀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낚시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퇴직 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스스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부는 즐거움, 7부는 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 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3부는 사교, 7부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되도록 집에 머무르며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지루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춤을 추며 생활이 다채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사교는 신체 건강을 계속해서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3분 사교, 7분 생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전처럼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지치기 쉽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생활을 단순화하고 적절한 친구들만 남기며 적당한 사교 활동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분을 풀어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며 여행을 다니고 영화를 보며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화목과 자녀의 효도는 더 행복한 노년 생활로 이어집니다. 넷째, 3부는 운동, 7부는 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은퇴 후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카드놀이를 하거나 장기를 두고 낚시를 즐기지만 그는 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산에 오르거나 달리기를 하고 때로는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몸이 무리하게 되었고 체력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등산 중에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며 더 이상의 운동을 금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가장 좋은 방식은 3분 운동, 7분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에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태극권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등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고 서예를 연습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훌륭한 휴식 활동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을 늘리며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66세에서 75세에 이르는 10년 동안 3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잘 돌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적절한 소통과 포용을 통해 부부 관계는 더 조화로워집니다. 적절한 즐거움과 절제를 통해 신체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적절한 사교와 풍부한 가족 생활을 통해 정신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경건함을 통해 생활은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 생활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잘 대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만 황금기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는 59세에 수술비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돈으로 먼저 제 차 할부금을 갚아야 해요. 유나는 59세였으며 매달 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 박 씨는 62세였으며 매달 연금으로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유나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는데 왼쪽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고통스러웠지만 힘겹게 의자까지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걸을 수 없게 될 거야. 만약 어느 날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떡하지? 한참을 쉬고 나서야 노윤 아줌마는 장을 본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단지 아래의 작은 광장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유나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다리가 안 좋아. 아까 거의 넘어질 뻔했어. 한참을 앉아서 쉬었지.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 준비를 하자.
집에 가면 장 씨에게 전화해서 전문가와 연락해 보라고 할게.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그런데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어. 지난번 의사가 수술비로 500만에서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손에 있는 돈은 140만 원이 채 안 돼. 박 씨도 답답해했습니다. 딸 결혼식 때 두 사람은 신혼 선물로 2,200만 원을 모아 차를 사줬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연금은 합쳐서 월 700만 원이었지만 딸과 사위는 매일 저녁 집에서 식사했으며 딸은 까다로운 입맛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생선을 먹고 싶어 하고 내일은 새우를 먹고 싶어 하며 신선한 과일까지 원해서 매달 생활비는 상당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 넌 여전히 연연이를 너무 챙기는군. 딸과 사위의 월급은 2천만 원이었지만 유나는 생활비를 받기를 꺼려했고 항상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 넌 여전히 연연이를 너무 챙기는군. 딸과 사위의 월급은 2천만 원이었지만 유나는 생활비를 받기를 꺼려했고 항상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사위가 차를 살 때 연연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난 돈이 없다고 했지만 넌 아이들이 힘들다고 해서 온갖 방법으로 300만 원을 모아줬잖아.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다. 딸 부부의 월급이 높은데 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챙겼지? 연연은 결혼 후 신혼 선물로 받은 차를 몰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차 한 대로 충분했지만 사위는 불편하다고 주장했고 좋은 차를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를 산 날 저녁 연연은 입을 내밀고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황지는 팀장이잖아. 자기 차도 없으니 동료들이 다 비웃어요. 엄마, 우리가 조금 돈을 모았어요. 엄마 아빠도 도와주세요. 박 씨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노윤 아줌마는 딸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모든 카드를 꺼내고 온갖 방법으로 돈을 모아 딸에게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황진이 약 2천만 원대의 차를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황진이 차를 사온 후 그 차가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윤 아줌마는 놀라서 눈이 커졌고 황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차는 큰 물건이니 쉽게 바꾸지 않아요. 저와 연연은 한 번에 좋은 걸 사서 이후에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어요. 연연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선불금을 내고 대출을 받아 3년 안에 다 갚을 거예요. 노윤 아줌마는 아직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 정말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니 두 노인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노윤은 여전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다리가 정말 문제였고 의사는 무릎 교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윤 아줌마는 높은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박 씨, 생선 손질하고 소고기를 끓여둬요. 내가 곧 요리할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까요? 당신은 좀 쉬세요. 노윤은 연연이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박 씨는 요리를 잘하지 않았고 비싼 생선을 사더라도 생선의 신선한 맛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노윤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그만둬요. 당신은 깨끗이 손질만 해주세요. 오늘 생선이 정말 비쌌어요. 이근도 안 되는데 9만 원이나 들었어요. 낭비할 순 없어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항상 딸을 특별히 애지중지했고 몸이 불편해도 아픔을 참고 딸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딸이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된 후 연연 부부가 집에 들어서자 연연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생선 요리를 해주셨군요. 정말 맛있겠어요. 박 씨는 딸을 흘기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다리가 아파도 내가 어제 생선 먹고 싶다고 해서 끝까지 요리를 하셨단다. 너도 엄마를 좀 걱정해 줘야지. 연연은 노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노윤 아줌마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식으면 맛이 없어질 거야. 연연은 생선 한 입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선 요리가 점점 더 맛있어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노윤 아줌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입이 달콤하구나. 저녁 식사 후 박 씨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연연은 차 한 잔을 들고 노윤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노윤 아줌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니? 너희 아기가 생기려는 거니? 연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지금 무슨 돈으로 아기를 키워요? 엄마, 우리 요즘 차 할부금에 다른 지출까지 합쳐서 거의 300만 원이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윤 아줌마는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연연아, 너희 이러면 안 돼. 너희 둘이 매달 2천만 원이나 벌잖니. 집세도 없고 차 할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갚지 못한다고 연연아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해. 매달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연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허튼데 돈을 쓴 게 아니에요. 동료들과 식사하고 회식도 자주 해야 하고 옷과 화장품도 사야 하고 주차장도 빌려야 하잖아요. 그 비용들 다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용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노윤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연연아, 엄마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정말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엄마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의사도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어. 안 그러면 앞으로 못 걷게 될 수도 있대. 연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쪽이 더 급해요. 엄마 먼저 도와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엄마 수술을 도울게요. 그때 손을 닦으며 박 씨가 나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장연연, 내 엄마는 다리가 아프신데도 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하셨단다. 내가 대충 해도 된다 했는데 내 엄마는 내가 좋아한다며 끝까지 하셨지. 그런데 넌 엄마 다리 아픈 걸 알면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걱정도 안 하니? 지금 엄마 수술비까지 쓰겠다고? 너 참 이기적이다. 황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연연 탓하지도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차를 살 때 친척에게 2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그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노윤 아줌마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도와주는 게 나을까? 어차피 아직 전문의 예약도 못했으니.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비싼 차를 샀니?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아라. 장현현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지는 좋은 차를 탈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돈이 좀 부족했기에 도움을 청한 거지. 아빠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윤 아줌마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씨, 너무 화내지 마요. 연연이도 급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박 씨는 냉랭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노윤, 이제 그만 감싸줘요. 연연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하긴 하니? 장연연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와 엄마의 친딸이에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청했는데 돕지 않을 뿐더러 저를 모욕하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박 씨의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으니 장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
전문가 예약이 잡혔습니다. 빠르면 2주 후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세요. 박 씨는 마음이 좀 놓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장 씨. 나중에 식사 대접할게요. 장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끼리 뭘 그런 말씀을 해요. 전화를 끊고 박 씨는 딸을 보지 않고 노윤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장 씨가 연락했어요. 2주 후에 전문의 수술이 예약되었으니 준비하라네요. 노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윤 아줌마는 전화를 꺼내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 씨, 우리 32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은 필요하니 아직도 200만 원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죠? 여녀는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다면 수술을 좀 미루고 돈을 모은 후에 받으세요. 엄마, 이건 운명이에요. 우선 저희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차 할부금을 갚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갚고 나면 꼭 돈을 마련해서 엄마 수술을 도울게요. 노윤 아줌마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비록 그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연연아, 의사도 말했잖니? 엄마 다리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넌 엄마가 조금도 걱정되지 않니? 여녀는 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걱정하지 않겠어요? 나도 엄마가 마음 아프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차 할부금을 못 갚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출근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할 거예요. 사람들 보기가 너무 창피할 테니까요. 노윤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연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는 황진의 것이잖아. 그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해. 너도 알다시피 이번 전문가 예약 잡기가 정말 어려웠어. 이번을 놓치면 다음에 언제 가능할지 모르잖니. 연연아, 오늘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넘어질 뻔했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황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미 제 집에 가봤어요. 부모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거의 기절하셨고, 아버지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 일로 바로 입원하셨어요. 아직도 병원에 계세요. 엄마, 저와 연연이 정말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박 씨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은 도와줄 수 없으니 우리가 치료를 포기하고 돈을 너희에게 주라고? 너희는 양심이 있기는 하니? 아빠, 너무 냉정하세요. 저도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엄마 다리 아픈 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빠, 제가 아이를 낳아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길 기다리고 계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노윤 아줌마는 충격을 받아 딸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도무지 자신이 알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했지? 그녀가 부모님이 손주를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노윤 아줌마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딸에게 따귀를 한 대 때리며 말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간 후 다시는 오지 마. 내가 다시는 너희 음식을 하지 않을 거야. 아이를 낳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 여녀는 얼굴을 감싸며 노윤 아줌마를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30살이었지만 엄마가 한 번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셨는데 오늘 엄마가 그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녀를 때리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고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노윤 아줌마를 세게 밀쳤고 노윤 아줌마는 소파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대리석 테이블에 세게 부딪혀 다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연연을 밀어내며 무릎을 꿇고 노윤에게 물었습니다. 노윤,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내가 곧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요. 황진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엄마를 안고 병원으로 모시고 갈까요? 박 씨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이 집에는 너희가 필요 없어! 노윤 아줌마는 고통으로 이마에 땀이 맺혔고 그 외의 감각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노윤 아줌마는 거의 고통으로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2층에 사는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층에 살았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노윤 아줌마는 긴급히 검사를 받았고 박 씨는 복도에서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노윤 아줌마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그의 다리에 원래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2주 후에 전문가와 예약된 수술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무릎 교체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의사는 예약이 이미 잡혀 있음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며 2주 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험이 일부 보상할 수 있지만 먼저 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의사가 떠나자 박 씨는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병상 옆에 앉아 노윤이 여전히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노윤, 조금만 참아요. 내가 다시 가서 의사를 찾아서 진통제를 좀 받아올게요. 그가 막 나가려 할 때 황진과 연연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나가! 우리는 지금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 그는 연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연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우리가 너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든 거야. 지금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너도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봐라. 박 씨는 의사를 찾으러 가느라 더는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장연연, 내가 아직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떠나줘. 난 바빠서 의사를 찾아야 해. 장연연은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 황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연연이를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잘 설득해서 화를 푸시도록 해주세요. 의사는 박 씨의 말을 듣고 노윤 아줌마에게 진통제를 주입했습니다. 노윤 아줌마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박 씨, 아직 돈이 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박 씨, 휴대폰을 줘봐요. 내가 내 동생에게 전화해서 손에 돈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박 씨도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물어보세요. 안 되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지나갔고 생각해도 소용없으니 잊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연연이는 이미 너무 버릇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생각해야 해요. 노윤 아줌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윤평, 집에 있니? 윤평은 대답했습니다. 누나, 지금 산에 있어요. 며칠째 소 2마리가 출산할 예정이라 혹시 일이 생길까봐 집에 못 가고 지키고 있어요.
노윤 아줌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평평아,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너한테 돈이 있니? 먼저 좀 빌려주면 매달 조금씩 갚을게. 윤평은 급히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세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노윤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좋지 않잖아.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해. 윤평은 대답했습니다. 누나,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노윤 아줌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딸을 너무 애지중지했지만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우리 시골로 가서 살아요. 내 동생 집 옆에 빈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 좋아요. 틈이 나면 윤평이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는 수백 마리의 닭과 양, 소를 기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도와주며 달걀과 고기를 얻어 먹으면 되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가고 싶어요. 다만 당신 다리가 안 좋으니 산에는 못 가고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고 꽃을 가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나도 가고 싶어요. 다만 당신 다리가 안 좋으니 산에는 못 가고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고 꽃을 가꿀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는 자신들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편리하긴 하지만 계단을 올라야 하고 무엇보다 연연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윤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박 씨, 그때 우리는 포도나무 2그루를 심고 마당에 테이블과 2개의 안락의자를 놓아요.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젊었을 때는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시부모를 섬기느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연금도 있고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쓸 필요도 없다. 이제는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인생은 길지 않으니 적절한 때에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진솔하고 더 솔직하게 더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그럼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며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